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법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의 박수진입니다.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 저희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 겪게 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하루 평균 79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민 손해사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대구 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권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저와 함께 교통 법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교통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선생님 직업이 손해사정사이시잖아요. 예. 어떤 직업인지 궁금한데요. 예.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1차, 2차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의 실무 수습을 한 후에 금융감독원에 업 등록을 하고 난 후에 손해사정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예, 그 손해사정사는 크게 세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고용 손해사정사,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위탁 손해사정사, 그리고 그 피해자분들 각자 개인들의 일을 맡아서 하는 독립 손해사정사, 업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손해사정을 하든지 손해사정업자에 위탁을 해서 손해사정을 하든지 이렇게 손해사정을 거쳐야만이 보험금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가 주로 하는 일은 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그 다음에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의 적정 여부의 판단, 그 다음에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그 다음에 손해사정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준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이 손해사정사로 계신 만큼 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입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달리는 흉기가 됩니다. 네. 사륜 자동차는 아무리 무게가 적어도 1톤 이상 나가게 됩니다. 그 1톤 이상 무게가 나가는 차가 속도에 의해서 사람을 충격하게 되면 사람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 대다수 한 70~80%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의 손해사정하는 일입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에 하나인데요.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큰 사고까지 그 유형이 다양하고 또 교통과 관련된 법률이 알게 모르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꽤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통법률의 흐름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 과속운전, 음주운전, 그 다음에 사고 장소로는 학교 주변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법률도 여기에 맞춰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네. 속도 위반을 제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학교 주변에 안전지대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연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교통사고는 초보자와 운전 경력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권영민 손해사정사와 함께 첫 번째 사례를 보면서 교통법률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편도 1차선 도로에 진입하게 된 나초보 씨.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조심조심 통과하고 있는데 웬 빨간색 스포츠카가 주정차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주차가 돼 있다.
마주오는 차량들 때문에 추월할 엄두를 못 내고 뒤로는 차가 계속 밀리는 상황. 나초부 씨가 과감하게 핸들을 돌려 추월하려는 찰나에 그만 주차된 빨간색 스포츠카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된다. 더구나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스포츠카에서 주인이 뒷목을 부여잡고 내리는데 선생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정차된 차를 박은 건 나초부 씨의 과실이겠지만 지금 사고가 발생한 곳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었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도로교통법 32조에는 특별히 허가된 곳이 아니면 또는 위험한 지역에서는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하기 위험한 장소에 주차를 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손해에 대해서 주차된 차량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네, 이 주차된 차량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초부 씨가 뒤에서 받았다고는 하지만 스포츠카가 지금 불법 주정차 구역에 있고 편도 1차선 도로를 대부분 점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나초부 씨에게 과실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아무리 불법 주차라 하더라도 네. 뒤에서 추돌한 나초보 씨의 과실이 큽니다. 네. 그렇지만 주차 장소가 아닌 불법 주차를 한 차량도 기본적으로 뭐 낮일 경우에는 한 10% 정도 야간에 시야가 흐리다든지 하면 한 10% 내지 20%의 과실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불편을 겪기도 하고 또 화가 난 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그런데 그것이 뭐 특별하게 조치할 방법은 없고 네. 불법 주차를 하였다면 그 가까운 지구대에 연락을 하든지 관할 구청에 연락해서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또 이것이 오히려 또 주차장일 때는 그것이 법적으로 견인이 안 됩니다. 네. 나중에 뭐 그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네. 그 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운전자들이 양심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손해사정사 일을 하시면서 다양한 사건들 접하시겠지만 불법 주정차에 관한 사건들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는 사망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일은 두리봉 터널 그 입구의 구분 도로에서 네. 화물차가 불법 주차를 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20세 된 젊은 사람이 3명이 탑승한 승용차가 추돌해서 3명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네. 물론 뒤에서 추돌한 차가 네. 과실이 많지만 네. 그 도로가 구분 지역이고 시야가 흐린 지역이라서 화물차도 20 내지 30%의 과실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통법률에 관한 첫 번째 사례,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일어난 추돌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느 곳이든 주정차된 차를 받으면요, 사고를 낸 당사자의 과실이 크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 정리하고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법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요.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통법률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 차를 타고 귀가하는 나초보 씨. 운전하는 도중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나초보 씨가 몰던 차에 부딪힌다. 너무 놀란 나초보 씨는 차에서 내려 아이를 살펴보지만 아이는 괜찮다며 뛰어가 버리고 마는데 뛰어가는 아이를 보고 나초보 씨는 아이가 크게 다친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귀가한다. 그렇게 며칠 후 경찰서에서 나초보 씨에게 뺑소니 사고로 신고됐으니 출두하라고 한다. 나초보 씨는 뺑소니 사고를 낸 것일까? 네, 선생님, 첫 번째 사례에 나온 나초보 씨가 또 사고를 냈습니다. 이번엔 뺑소니 사고인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네. 사고로 인해서 놀란 어린이는 네. 집에 부모가 뭐라 할까 싶어서 네. 도망을 갑니다. 네. 괜찮다 그러고. 네. 그런데 운전자들은 네. 이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나중에 아기가 아프다 이래 해서 뺑소니 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를 찾아가서 뭐 명함을 전해주고 오면 더 좋겠지만 네. 애가 도망가 버리고 없으니까 네. 관할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네. 하든지 방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걸 고지해놓고 네. 그 다음에 부모가 찾아오더라도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지금 사례에서 나초보 씨가 뺑소니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떤 경우를 뺑소니 사고라고 정의 내리나요? 예, 뺑소니 사고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았다. 네. 이것이 뺑소니의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 난 사실을 확인하고 네. 피해자가 다쳤는지 그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네. 이렇게 자기 연락처를 준다든지 네. 자기 신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사람이 다친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되면 네. 도로교통법 54조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사상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구호 조치 없이 네. 도주를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어 네.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례에 나온 나초보 씨는 몰라서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된 경우인데요. 나초보 씨 같은 유형 외에도 어떤 사고가 뺑소니로 분류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뺑소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 그것이 이제 뺑소니에 해당되는데 네. 고의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도주하는 것은 당연히 뭐 도주 차량에 해당이 돼서 네. 소위 말하는 뺑소니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 전형적인 것 빼고 또 사고 유형을 보면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까지 모시고 갔다 하더라도 네.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도 도주 차량에 해당이 된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정보를 연락처라든지 이름을 허위로 다른 사람 걸로 알려줬다든지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사고가 났는데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확인을 했다는 경우 이런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이 된 예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병원에 이송해서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구호 조치까지는 했지만 이럴 때도 뺑소니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만취 상태에서 그대로 피해자를 치고 자기도 모르고
도망을 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명확하게 큰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도주 차량에 그 해당이 돼서 뺑소니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꼭 본인이 은폐가 아니더라도 이런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뺑소니 차량에 해당된 예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뺑소니 사고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요. 말씀하신 사항 외에도 뺑소니 사고라고 불릴 만한 유형이 더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뺑소니라는 것은 결국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를 구제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거를 은폐하게 해서 도주를 했느냐, 이것이 그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본인이 신분을 밝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지구대나 그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사고 난 사실을 내가 공표를 했다. 네. 이렇게 하면 도주에 해당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나초부 씨 같은 사례는 제가 봤을 때 다른 뺑소니에 비해서 경미한 접촉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그 정도는 네. 뭐 형사 합의의 대상이 될는지 그 애매한 정도인데 본인도 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네. 피해가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네.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네. 뺑소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피해가 있어야 피해를 숨기기 위해서 한 것이 뺑소니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해가 적었지만 지금 사례를 보면 나초부 씨가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로 됐습니다. 만약 나초부 씨와 같이 시청자분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의 신분을 네. 연락처를 명함이라든지 이렇게 전달을 하고 네. 그에 용이하지 않을 때는 네. 관할 지구대 등에 연락을 해서 네.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으니 피해자가 연락이 오면 연락을 해다오 이렇게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초부 씨가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고 그래서 나초부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도망친 아이, 그러니까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네, 뺑소니가 도주 차량이 되었다면 네. 형사 합의를 해야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 형사 합의는 본인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네. 어린이가 다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험이 있다든지 하면 그거는 또 민사로 처리하는 것이고 네.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도주에 대해서는 네. 형사 합의 즉 개인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피해가 경미한 정도로 봐서는 뭐 합의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손해사정사로서 나초부 씨와 피해자 간의 조율을 해주신다면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어린이가 놀라서 도망갔지만 네. 나중에 보니까 부상이 있었다. 네. 그러면은 첫째 이제 치료비가 보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본인 어린이도 놀랐고 가족들도 놀랐으니까 유자료가 조금 나갈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어린이는 그 일하지 못한 손해, 즉 그 일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뭐 장애가 발생한다면 나중에 보상은 따로 되겠습니다만은 장애까지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서 네. 치료비하고 위자료가 보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천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성인 3명 중 1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건데요. 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만큼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모를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법률 상식들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오늘 사례에서 본 나초보 씨처럼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요. 앞으로 저와 함께 교통법률과 관련된 법률 상식 살펴보면서 현명하게 사고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법률 상식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